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오늘은 스페셜한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문학계의 뭐 이단화기도 했고요. 또 어찌 보면 또 큰 혹은 뭐 색깔이 좀 다른 하나의 별이 또 지셨죠. 마광수 교수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그 떠나는 과정이 일반적이진 않았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일당백 오늘 좀 모이게 됐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정박님, 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박입니다. 네, 그리고 때됨 한 번씩 펑크 날 때마다 땜빵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마르는 돈가스님도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르는 돈가스입니다. 네, 오늘 아쉽게 마광수 교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민여는 뺐습니다. 뭐 그건 아니고 정민여님이 좀 일이 있으셔서 저희 셋이 오늘 마광수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마르는 돈가스님은 마광수 교수님 책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에세이 앞부분만 조금 읽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였죠? 제목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근데 구절이 되게 오랫동안 생각나는 구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어머니에 대해서 쓴 건데 네.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은 저 같은 자식을 원하지도 않았고 저도 당신 같은 어머니를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게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게 그 구절이 좀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광수 교수님 저는 이제 한 3년 전쯤에 네. 제가 진행한 팟캐스트 불금쇼에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 쭉 나눴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었어요. 네, 그때도 좀 많이 외로워하셨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신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 뭐 하여튼 너무 어둡게 가지는 않고 뭐 그분의 여러 가지 뭐 문학 세계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우리 정박님은 마광수 교수랑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시죠?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네. 그때 이제 89년에 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 에세이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그게 89년입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방송, 네. 뭐 주부들이 시청하는 프로도 많이 나오시고 또 그 당시로서는 네. 뭐 지금 같으면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네. 그 당시로서는 아주 좀 센세이셔널한 뭐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 이후에 뭐 권태란 소설. 권태. 그 권태도 근데 사실 문학 사상이라고 우리나라 문학에서 아주 권위 있는 잡지에서 연재를 한 소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명한 즐거운 사라. 즐거운 사라. 예, 그게 결국 이제 마 교수님을 올가매는 마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나를 파멸에 몰아넣는 한 여자가 있다. 네네. 바로 그 사라였죠. 예. 그 즐거운 사라는 읽으려고 했는데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수강 금지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는 괜찮았었나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가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패티시즘 관련된 책이 그렇죠. 네. 긴 손톱에 대해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 일종의 패티시였죠. 네네. 근데 그 당시 89년이 어떤 시절이냐면 당시 뭐 임수경 방북이라든지 네. 또 대우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김우중 회장이 직접 대우에 가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들이 유행하고 정말 뭐 당시 또 5.3 동의대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정말 세상이 시끄러운 시절이었죠. 민주화에서 이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정말 세상의 모든 집단과 세력들이 서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식인데 정말 정치적인 시대였는데 갑자기 마광수 교수가 그 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나는 야한 여자 좋다. 우리 이제 좀 더 솔직해지자. 네네네. 더 이상 이념과 정신의 민주화를 말하지 말고 좀 육체의 민주화를 말하자. 요즘 치면 그러니까 분위기를 모르는 좀 뭔가 분위기를 깨는 책일 수도 있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동교태 같기도 한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용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책으로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사실 우리나라 1948년 이후로 네. 책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문학 작품으로 인해 가지고 네. 구속이 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4건이 있었거든요. 네.
1969년에 당시 건국대 교수였던 이분도 교수였는데 박승원 교수가 그 소설 0.5 X 새끼들 이런 식으로 XX 끼들 이런 식으로 네. 그 소설을 쓰다가 네. 이제 음란물 제조 혐의로 거기도 구속이 됐다가 근데 대법원 풀려났어요. 무죄로. 네. 네. 또 75년에 반노라고 네. 반란하는 노예죠. 반기를 든 노예. 그 염재만이라는 소설가가 썼는데 나중에 영화가 되기도 했죠. 네. 그 소설도 이제 구속이 됐다가 나중에 또 대법원에서는 풀려났어요. 그 옛날에 엄혹하던 시절에도 풀려났는데 네. 네. 오히려 이제 92년에 마강수 교수의 즐거운 살아. 네. 이건 또 소설가뿐 아니라 출판사 사장까지 같이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아, 출판사도요? 네, 청하출판사라고 예전에 홀로석이라는 시집을 내가지고 출판사가 완전히 히트를 쳤다가 이 즐거운 살아 책 잘못 내고 결국 출판사가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석주 사장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때 이후로 네. 회사도 망쳐지고 자기 문학 그분도 시인이자 문학 평론가거든요. 그것도 망쳐지고 뭐 집안도 막 엉망진창이 됐다. 정말 자기도 데미지가 컸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네네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97년에 또 공교롭게도 다 92년 대선, 97년 대선인데요. 그러네요. 네, 97년 대선 때는 또 장정일 작가가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책을 냈다가 또 음란물 제조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마강수 교수와 장정일 작가는 네. 대법원에 다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히려 더 패보를 했다고 봐야 될지 참 웃기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죄가 된 건 결국 대법까지 가서 유죄가 된 건 이 문학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뭐 음란한 생각을 하도록 조장을 한다 뭐 이런 겁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르노와 포르노 아닌 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포르노와 이제 성애를 다룬 문학적으로 다룬 거는 그럼 좀 우습게 말하면 포르노를 보고 나면 이렉션이 일어나고 포르노가 아닌 작품은 이렉션이 안 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음란하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마강수 교수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음란서생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음란서생? 예, 우리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지만. 네. 근데 이게 당시 검찰 측에서 이 음란하다고 감정인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란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감정을 해야 되는데 뭐 물론 검찰 측 증인이 그 당시 유명했던 고려대학의 민용태 서반학과 교수가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민용태 교수가 그 감정을 맡았는데 검찰 측인데 오히려 이제 마강수 교수를 옹호하는 이제 감정서를 냈어요. 네. 뭐냐면 춘향전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이거죠. 즐거운 살아가고. 네. 그 춘향전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네네네네네. 그 춘향전에 보면 성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하는 거죠. 네. 너의 양각 사이 수룡궁에다가 내 심줄 방망이로 길을 내잡구나. 춘향에 가는 허리 후리 쳐다앉고 귓밥도 쪽쪽 빨며 입술도 쪽쪽 빨면서 주홍 같은 혀를 물고 오색 단청 안에 비둘기같이 끙끙 어흥거려 뒤로 돌려 담쑥 안고 젖을 지고 발발 떨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게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에 판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든 첫날 밤에 이제 네. 이도령과 성춘향이 방년 16세 이 첫날 밤을 치를 때 이렇게 이게 나와요. 이게 고전인데. 자, 그런데 뭐 즐거운 사람 검찰 기소 부분 보면 네. 뭐 이걸 좀 뭐 이거 어차피 기사에 나온 거니까 기처는 치마를 벗기지 않은 채 내 두 다리를 벌리게 하여 뭐 자기 무릎 위에 앉힌다. 뭐 그 정도예요. 뭐 팬티가 뭐 마치 콘돔처럼 뭘 감싸주고 나의 뭐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이제 저기 쓰신 분이 경남 도민일보에 김원주 기자가 이제 예술 속의 성 해가지고 이렇게 쓰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비교를 해보면 이게 과연 뭘까요 이거죠. 이게 더 음란으로 치면 뭡니까 우리가. 네. 근데 왜 이게 춘향전에 근데 이 뜨거운 묘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서로 열렬히 사랑하니까 춘향이가 절개를 지킨다.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뜨거운 뭔가가 있었다. 이게 문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뭐 아니 그렇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표현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이거 음란하니까 안 돼. 이런 거는 정말 이 문학을 예를 들어 예전에 이영희 교사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네. 자기 보고 당신 하여튼 불온해 불순해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쪼아대면서 어떤 글을 썼는데 이 글도 썼고 저 글도 썼고 다 합쳐보면 결국 당신은 북한을 이롭게 했다. 북계를 이롭게 했다. 이 이영희 교수가 그렇게 반론을 해요. 네. 제가 어떤 편지를 썼는데 김이라는 성을 하나 쓰고 김군 쓰고 그다음에는 일기를 쓰고 네. 성공 이렇게 쓴다 이러면 그 모아가지고 김일성 그러니까 너는 고무찬장 동조를 한 거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 아전인수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학 작품에서 그런 한 부분을 떼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적합한 건지. 아니 그리고 설령 뭐 그렇게 야하고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게 무슨 죄가 되거나 이것도 참 저는 진짜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오히려 이런 표현의 자유를 지금 침해했다고 할 때 네. 오히려 당시 그렇다고 한다면 좀 비판적인 좌파라든지 진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오히려 당시에도 이제 박노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거든요. 네. 당시 89년에 사회주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 해가지고 네네네. 산업행 활동이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노동해방문학에. 박노해라는 당시 유명한 시인이죠. 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 박노해 씨가 그런 글을 게재를 해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를 패러디해가지고 나는 야 한 여자가 좋다. 나는 야 한 여자가 띄어쓰기만 좋다. 바꿔서. 네네네. 그래서 자기는 이 손톱을 뭐 10cm나 기르고 검은 매니큐어 칠하고 뭐 요란하게 화장하고 이런 여자보다 우리 노동자의 그 밋밋한 얼굴, 맨 얼굴 이런 게 혁명으로 빛나는 이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생각보다 이건 많이 조롱을 하고 네. 오히려 또 다른 이제 마강수 교수의 어떤 후배 그룹들 네, 네, 네. 어떤 그룹들도 많이 조롱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오히려 좀 마 교수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고 그래서 참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보적인 진영도 상당히 도덕주의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전 얼핏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그 비슷한 쯤에 북회기선인가 하는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헨리 밀러의 소설이. 그게 굉장히 또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처벌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출판을 뭐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있다 결국은 아마 출간 허용이 됐었던 것 같은데. 뭐 저희 사실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네. 제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네. 세계 에로티시즘 문학이 10대 고전이 있더라고요. 일본 거를 번역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 남해기선 북해기선이라든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디즘의 원조 사드, 네네네. 사드가 지은 뭐 규방 철학이라든지 소돔 121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어떤 책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건 뭐 사실 근데 그 책도 야진 않아요. 아주 뭐 엄난하고 이런 표현과 기법은 나오지만 이거 자체가 고도의 철학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뭐 흔히 말해서 네. 어떤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왜 이제 흔히 말해서 뭐 그런 임신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는가 이런 철학들이 막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뭐 저도 처음에는 뭐 사춘기 호기심에서 성의 소설로 접근했는데 아니 너무 철학적이라 가지고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 성애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이게 문학이 아니다, 음란하다, 음란한 감정을 일으킨다. 그건 참 그 음란한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이거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네. 저는 예전에 사실 또 학창 시절인데 네. 그 토마스만이라고 독일 현대문학의 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어려운 책들 마해산 이런 것도 썼는데 그 사람 책 중에 야한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발췌해서 보셨구나. 아니 그 대목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 뭘 야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규정한다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네. 뭐 결국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광수라는 한 작가이자 교수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죠. 네네. 뭐 구속됐다가 뭐 얼마나 형을 살았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풀려나고 나서도 뭐랄까 자신의 어떤 그 창작의 뭐 동력도 많이 좀 당연히 거제가 되셨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써도 될까 말까 스스로 자꾸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좀 됐을 거고 그게 분명히 아마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우리 마른 돈가스님도 창작하는 분 아닙니까? 뭐 독립영화도 찍으시고 네. 거기에는 뭐 이 표현의 자유 같은 거를 억압받을 일이 별로 없긴 하죠.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뭐 독립영화 쪽은 네. 아무래도 뭐 자기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네. 만약에 이제 뭐 표현 방법이 폭력적인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너무 좀 이제 야한 부분도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데 폭력에 대해서 좀 약간 관대한 면이 있고 이
약간 야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검열을 좀 하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숙주의가 우리나라를 좀 전반적으로 좀 지배하고 있는 건 이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긴 하고요. 참, 야한 얘기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야한 짓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네. 이게 이런 말 하면 높은 분들이 싫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92년에 네. 당시 이제 마강수 교수 이건 마강수 교수 쪽 이야기입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 왜 갑자기 89년 그리고 92년에 낸 소설들이 갑자기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네네. 검찰에 구속까지 됐는가. 그리고 오히려 법원은 왜 검찰보다 더 보수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였는가. 본인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 해가지고 생전에. 네. 그 당시에 연세대학 교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뭐 야한 주장을 많이 하는데 네. 연세대학교라는 명문대학교의 교수가 네. 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가지고 교수사회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학계의 원로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계 원로 교수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마강수 교수를 싫어했다 이런 건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학계 원로의 대표적인 분이 당시 한림대 총장하던 현성종 총장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92년에 말에 이제 중립선거 내각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국무총리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92년 10월 그 중립선거 내각 직전까지 네. 뭐 또 당시 법무장관은 김기춘 법무장관이 재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김기춘이요? 네. 그분도 참 오래 여러 개 하셨다.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이 마강수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지검장이 이건계 서울지검장이라고. 이건계? 예, 31살에 서울시경국장을 했고 박정희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 시절 자기 선배로 같이 쿠데타를 한번 해보자고 했던 그 이용문 장군의 아들인데 그 사람을 발탁해서 31살에 서울시경국장을 시키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이 서울지검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담당 검사가 누구냐면 이제 이건계가 나중에 국회의원 한 그 이건계 말씀. 자민련 국회의원 네네네. 계시죠. 그리고 당시 이제 지검장의 그 바로 보좌를 하면서 네. 그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이라고 그 특수부 담당하는 3차장이 뭐 심재륜 검사. 심재륜? 예, 그분. 뭐 우리나라 특수수사 했죠. 한보 조사를 했던.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네 거기. 더 재밌는 게 바로 네. 그 직접 이제 조사했던 수사검사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이제 마강수. 검사. 예, 그 수사검사가 누구냐면 그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야.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제 그 큰 진태 작은 진태라 하거든요. 검찰에서는 작은 네. 진태는 누구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네, 강원도 네, 네.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을 작은 진태. 네. 큰 진태는 경남 진주 출신의 그 검찰총장을 지낸 이제 김진태 총장을 이제 큰 진태라고 하는데 그 김진태 그 검사가 당시 평검사였죠. 네. 이 사건을 맡은 게 또 재밌어요. 이분이 네. 검찰에서 유명한 독서가거든요. 김진태가. 아주 인문학적 성향이 깊다 해서 이게 사건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맡으려고 했는데 네. 본인이 책을 읽고 이건 맡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결국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10월 달에 소환돼서 구속이 되죠. 그리고 구속돼서 영장이 발부되고 한 2달 정도 그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으신 걸로 됐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95년에 결국 최종적으로 95년이었죠.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교수직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죠. 교육 그 일종의 교원 자격을 상실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면직 이제 해임되고 98년에 이제 다시 복직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게 그 복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당시 이제 연세대학 교수 멤버들 있잖아요. 패컬티라고 해서 국문과 이 멤버들에게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 그렇게 해서 맞아요. 2년 반을 휴직을 하는 거죠. 너무 그 우울증이 극심하게 된 거죠. 믿었던 자기 이제 후배들도 많고 동료 후배들에게 교수들이. 자기가 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강수 교수 쪽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또 참 괴로운 생활을 많이 보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네. 야, 이 마광수 교수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한 뭐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소설들을 냈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 같은 게 뭐 될 리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그 마광수 교수의 문학적인 성취는 어느 수준입니까? 그 제가 그때 불금쇼에서 듣기로는
아마 윤동주 시인인가를 연구해서 제대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뭐 많지 않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이제 그 박사학위를 연구할 만큼 윤동주의 네. 전편을 분석하고 그건 뭐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또 윤동주 연구자들은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문학계 유명했던 물론 이제 분야가 조금 고전문학 다르다고 하는데 그 윤동주 시인의 네. 영희 전문 후배였던 정병욱 교수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윤동주의 완전히 그 네. 결국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 결국 출판했거든요. 이제 윤동주 시인이 1945년에 후쿠오카에서 사망을 하고 네네. 사망이 아주 고문으로 돌아가시고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진짜 친구의 이 선배의 유고를 받아가지고 하늘과 바람과 별가시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책을 낸 사람이거든요. 네네. 자기 이제 그 동생하고 윤동주 동생 그러니까 그분도 상당히 많이 이 윤동주 시인의 시 세계를 널리하는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우리 대표적으로 바로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문성은 배우의 아버지 네. 문익환 목사님. 네. 문익환 목사님이 같은 동창이에요. 용정학교 용정의 명동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기는 순수 뭐 종교의 세계에 빠질 때 내 친구 동주가 네네.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죽었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제 문익환 목사님도 항상 그 시 세계를 선장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래서 또 알려준 분들은 많았고, 근데 뭐 어떻든 전문적으로 서신 분은 선구적인 역할을 한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조금 견해는 갈려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한의학도 좀 하고 한의학의 왜 음양오행이라든지 그리고 사상의학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하나의 어떤 이론적 기반을 마광수 교수가요? 예. 아 그래요? 네,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주로 프로이드를 많이 강조했죠. 그러니까 세디즘과 마조이즘 틀에서 네네네. 해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윤동주 시에 대해서도 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대표적인 시 있잖아요. 윤동주 시의 십자가. 네. 십자가라는 시에 보면 뭐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네네. 인류를 위해서 대속을 하고 목숨을 바친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순교의 의지, 정말 남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고귀한 어떤 봉사와 희생의 발로라고 보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윤동주 시인의 시를 관통하는 정서는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그 부끄럽기 때문에 이분은 욕망을 제대로 배설을 못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피를 흘린다는 것은 메조이즘적 쾌감을 동경하는 시인의 심리가 나타나서 이 배설의 효과가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윤동주 시 중에 이제 우물 관련되는 시가 있거든요. 네. 뭐 우물에서 나를 이제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고 네. 내 모습이 미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화상인가 하여튼 참회로인가 자화상 보면 하여튼 우물이라든지 거울을 보는 게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물이 뭐냐. 결국은 자궁이나 여성 성기의 비유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에로틱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뭔가 좀 잠재의식의 관음증적인 그런 나르시즘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좀 프로이드적인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약간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딱하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주기도 했죠. 아니 네. 그렇게 근데 원래 뭐 이상한 해석이든 네. 뭐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문학에서 네. 문학 해석에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다양한 해석이 있을 뿐이지. 그 오죽했으면 우리 신경림 시인이 자기 시 농부를 가지고 중학교인가 어디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니까 자기가 한번 가서 쳐봤다는 거예요. 시험 네. 문제를. 그런데 시험 문제 중에 자기가 10문제인가 20문제 중에 자기가 100점이 아니라 60점인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시를 쓴 시인이 자기 시에 대한 문제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마광수 교수가 한 올해도 아마 책을 좀 내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끊임없이 뭔가 책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좀 많이 독자들을 만나기도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네, 네. 혹시 우리 정박님은 우리 마광수 교수 책을 그중에 뭐 읽어보신 게 있습니까?
네. 어떤 거 읽어보셨어요? 아니 예전에 그 스포츠지에 연재를 했거든요. 소설. 네. 그 알라딘의 신기한 램프라고. 알라딘의 신기한 램프. 네, 뭐 하여튼 램프의 요정이 또 야한하군요. 세라자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네. 막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도 불러주고 그런 뭐 우리 백일몽적인 어떤 섹슈얼한 판타지를 뭐 제공해 주는 게 나오죠. 그거는 그 스포츠지를 보다 보니까 읽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시 있지 않습니까? 가자 장미여관으로 이런 거. 그 왜냐면 신촌에 직접 있었거든요. 그 당시 80년대. 장미여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여관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 밖에서 그때 봤는데 네. 그 책이 나올 때는 그 장미여관이 사라졌고 일종의 우리가 그 락카페라는 게 그때 생겼거든요. 네네네. 90년대 초반 이럴 때. 그 락카페라 요즘은 모르실 겁니다. 락카페라는 게 그 당시는 이제 춤을 추는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술을 마시는 데인데 음악이 엄청 큰 시끄러운 음악이 나와요. 그죠? 네네. 그러면 앉은 자리에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무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이제 메이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장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장미여관이. 예. 지금은 이제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대중 사우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장미여관 자리가요? 네. 락카페에서 사우나까지. 네. 하여튼 뭐 이 마광숙 교수님 책을 저는 뭐 많이는 아니고 한 권인가 읽어본 것 같은데 보면서도 그냥 뭐 이 정도 상상 혹은 이 정도 뭐 야한 이야기 정도는 뭐 그렇게 야하다고 생각도 별로 안 들었었고 네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야한 책 이 정도 내는 사람 몇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결국 하여튼 우리 마광수 교수는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하시게 됐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이 표현의 자유가 이 마광수 교수님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어떤 한계가 좀 이렇게 넓어지거나 그런 게 좀 있긴 했나요? 아니죠. 결국은 오히려 그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게 네. 뒤집어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많이 좀 축소가 돼 버렸죠. 오히려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마 교수 입장에서 그 사실 마광수 교수를 변호했던 당시 변호인이 네. 당시 이제 나중에 감사원장을 지낸 한성은 변호사거든요. 그 아, 김대중 네네네네네. 행정부 시절에 네. 감사원장을 지낸 한성은 변호사 아주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근데 이거 마광수 교수가 생전에 그래서 뭐 본인 인터뷰에 보면 그 한성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거 재심할 수 없냐 다시 한번 한성은 변호사 쪽에서 야 이건 다시 뒤집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국 또 지루한 과정을 어떻게 반복하냐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나중에 장정일 작가 사건 때도 네네. 강금실 변호사가 변호를 했거든요. 당시 강금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맹장들이 변호를 하셨는데 이 결과가 정말 그 다양한 진짜 이론을 끌고 정말 이 변호를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참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더 재밌는 게 당시 마광수 교수 1심 재판장 하신 분도 네. 뭐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뭐 했다고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10년 후가 지나면 지금 우리가 내린 1심 판결문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사실 뭐 결국 변한 건 없죠. 현재. 네. 그럼 지금도 누군가가 야한 소설 쓰면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음란물 제조 혐의로 잡혀갈 수 있죠. 그 형법상 그 죄는 남아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 결국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잡아갔겠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심재륜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음란수생 뭐 해가지고 네. 그 글을 쓴 걸 보니까 네. 명문대학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의 글을 아무리 문학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표현의 한계를 넘어섰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치가 뭔데 그 표현의 한계를. 참 이게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전환을 좀 누군가가 노릴 때 그런 걸 항상 사용하지 그런 않았을까요? 것도 있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92년 공교롭게도 92년 대선을 대선. 앞두고 97년 대선을 앞두고 뭔가 이 보수의 가치, 네. 윤리의 가치, 그리고 또 유교적인 사회 아닙니까 우리는. 네. 그런 가치를 결집하는 데는 이런 사건 내가 잡아넣는 것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확 불러오는 게 없죠. 그죠.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논란이 결국은 네.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을 더 집결시켜서 네. 표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를 네. 네.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정일 작가 같은 경우는 네. 나에게 거짓말을 해봐였죠. 내게 거짓말을 해봐. 내게 네. 거짓말을 해봐. 그 전에 책 같은 거 보면 오히려 뭐 야한 것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때는 넘어갔고 97년에 이게 뭐 설정이 뭐 선생과 제자다 이러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이게 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 장정일 작가도 그 이후에 상당히 위축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 소설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그 사건 이후로 소설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분 소설이 계속 영화가 되고 좀 잘 나가셨던 것 같은데. 네, 장정일 작가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너에게 나를 보낸다. 정승경 나오고 이제 이랬던 문성근 씨 나왔던 뭐 엉덩이가 예쁜 여자애가 나왔죠. 청바지가 잘 뭐 그거 같은 경우 보면 더 야하면 야했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너에게 나를 보낸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이중 전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네. 권력의 이중 전략이라 해가지고 장정일 씨가 그 책에 그런 소설에 그런 대목을 적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80년대, 네. 90년대 포르노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빨간 책이라 부르는 네. 것들. 그 당시 흔히 말하는 요즘 리어카 있잖아요. 술에 이런데 우리가 말하는 구루마 이런 데다가 빨간 책을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빨간 책을 사람들이 몰래 사올 거 아니야, 학생들이나. 근데 빨간 책이 제목이 야하지 않습니까? 뭐 어쩌고 야한데 그 빨간 책을 사서 딱 열어보면 예를 들어 뭐 마르크스, 뭐 주체 사상 내용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또 제목은 뭐 근사하게 뭐 사회과학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주의 사상 연구인데 열어보면 야한 거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중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 이중 전략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사회 비판 사상들과 포르노를 동일시하는 효과를 얻는다. 권력은 그런 식으로 작전을 짠다.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장정일 작가나 마강수 교수였던 작품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슈화 되는데 사실 뭐 보수적인 가치를 결집시킨 데는 뭐 다른 이야기하기 좀 힘든데 제일 좋은 게 교육 그리고 성윤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어디 감히 이런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없죠. 네. 특히나 우리는 뭐 예전부터 조선 500년 동안에도 유교 문화가 이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특히 성윤리에서는 아주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구운몽도 배웠지만 양반들은 뭐 처첩을 수많이 거느리고 그러면서 또 아주 근엄한 도학군자의 흉내를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그런 문화에다가 또 미국에 이제 해방 이후 들어온 미국 문화가 또 청교도 프리탄 문화도 좀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뭐 그 근엄하고 도덕적이고 엄숙한데 실제로 또 뒤에서는 뭐 포르노의 본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뒤섞이면서 그런 윗선과 좀 뭔가 낮과 밤이 다른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여성계로부터도 공격 많이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성계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페미니즘을 상당히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같은 경우를 이분 같은 경우는 상류층 여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엄청 받았죠. 그러니까 뭐 이 마광수 교수님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또 이게 선긋기하면서 좀 이렇게 하찮게 보고 또 여성계에서도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마강수 교수 편을 드는 사람은 마치 무슨 뭐 성적으로 되게 타락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변태처럼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누구 하나 옆에 서 있을 수도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아주 외롭게 뭐 문학 작품을 쓰든 혹은 뭐 어떤 창작 활동을 하든 혹은 뭐 발언을 하든 모든 하여튼 다 적들밖에 없고 자기 편이 없는 상황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뭐 마강수 교수의 어떤 문학 작품을 그렇게 뭐 저도 높이 평가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하게 된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뭐 범죄와 사회비행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범죄와 사회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 들었는데 뭐 수백 명이 듣는 과목이에요. 학점 잘 주니까. 여학생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그 담영시 담당했던 교수님이 이제 원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야한 이야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이게 섹슈얼 해러스먼트에 해당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그때도 들으면 이게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게 사실 근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뭐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그지만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듣고 하는데 그런 표현들도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들도. 이건 왜냐하면 대학에서 다양한 어떤 그 나쁘고 좋고를 떠나가지고 다양하게 가치를 한번 실험해 보고 토론해 봐야지 이제 이게 학문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이 표현의 자유가 이거니까 이 틀을 넘어오면 무조건 쳐내겠다. 그건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일본에 그 판결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50년대 유명한 판결인데 그 경찰들이 학생들의 어떤 문학 연구를 하는 학생이었든지 활동을 하는데 경찰 행정 공권력이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시비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을 감금하기도 하고 경찰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형사 문제가 됐죠. 네네. 근데 이 담당 판사가 지금 정확한 이름이 다테야키오 판사였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아니 그러니까 네. 그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려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그 경찰권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경찰권이 이 사회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 사회는 와야 되니까 경찰권은 정말 중요하다. 네.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학의 자유도 엄청 중요하다. 대학에서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어떤 표현을 실험하지 않으면 네. 결국 우리 일본이 어떻게 됐느냐. 2차 세계대전 패망의 길로 가고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지 않았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 두 가지 다 자유가 부딪혔잖아요. 둘 다 중요한데. 자, 그럴 때 이 두 가지 자유가 부딪혔을 때 어떤 판단 내려야 되느냐. 네. 자기는 대학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경찰의 자유, 공권력의 여러 가지 이 뭡니까 권리는 네. 가만히 놔둬놔도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알아서 오히려 커져가서 문제지. 그건 알아서 보호가 되는데 대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그거를 우리가 돌봐주냐면 언제든지 시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유가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이 자유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물론 상급심이 올라가서 뒤집어졌지만요. 네.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뭐 말은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난다, 뭐가 나는 이야기를 한다, 좀 돌출발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뭐 어떤 연예인 혹은 뭐 어떤 방송인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누구를 불편하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댓글 공격들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중에 한 피해자. 저도 공격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되게 하여튼 경계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뭐 상처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참 기준 정하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준만 교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표현의 자유가 사실은 약자의 권리도 되지만 네. 또 약자를 희롱하는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세월호 어떤 유가족이라든지 광주의 어떤 유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하고 이 완전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단속하려고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도 나치의 유태인 학살은 거짓이고 허위고 날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할 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11개국이 나치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영국, 독일. 그러니까 그 경험들 그런 걸 함부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죠. 자, 그럴 때 그럼 기준이 뭐냐면 네네. 결국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에게 대해서 이런 어떤 그 권리를 무시한다든지 존재 가치를 희롱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어떤 표현의 자유가 향하는 게 주류적 가치라든지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주류 집단, 권력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같은 것들은 오히려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정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소수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마이너리티들 이런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할 때는 이건 하나의 폭력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돈가스님도
지금 이 표현의 자유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아까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집단,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이런 특정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한다거나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예전에 뭐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가 뭐 야한 옷을 입었다. 그때 간호사협회가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사람들이 좀 여유 있고 좀 관대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서로 유머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사를 예. 좀 어떻게 하면 의사협회에서 일어나고 간호사 예. 어떻게 하면 간호사에 일어나고 예. 뭐 저 스튜어디스 뭐 좀 한 또 다 예. 뭐 할 게 없으니까 코미디 프로에서 결국은 도둑놈들만 패러디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조폭이랑.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혹시라도 이게 문제 생길까봐 그냥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사람들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조폭, 뭐 도둑놈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죠. 항의 전화를 할 함정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거의 세계에서 드물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모욕죄 이런 걸로 처벌받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들은 거의 이런 걸로 처벌받지 않죠.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원칙들 있잖아요. 공인에게는 네. 사실은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그러니까 좀 적게 잡아줘야 되고 최소한으로 네네. 사인의 어떤 이건 보여줘야죠. 사인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 이 개인들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력이 오히려 공권력이 보호를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일정하게 공인들로 된 사람들 있지만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뭐 욕을 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들을 욕을 들어 먹겠다고 나온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자는 거는 결국 이제 자기에 대한 것들을 차단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연예인들도 다들 이제 공황장애가 많이 걸리셨잖아요. 악플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또 그분들이 막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 상처받았다 이러면 또 안 됐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참 뭐 하나 얘기하는 게 정말 수많은 자기검열을 거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게 예전에는 권력에 의한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면 점점 이제 갈수록 뭐 자본이 무서워서도 못하고 혹은 뭐 법이 무서워서도 못하고 이런 명예훼손 소송이 무서워서도 못하고 댓글 무서워서 못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점점 못하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또 퇴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저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그 비판을 마음껏 하라고 만들어준 이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만들어준 직업이 바로 언론과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와 교수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바로 잘리는데. 그리고 뭐 어느 일반적인 조직에서 상급자하고 부딪힐 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 민주화라는 게 수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언급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언론과 말 그대로 교수거든요. 이 두 쪽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인이라든지 교수가 정치권에 간다든지 뭐 이 간다는 게 사실은 위험하다는 게 결국 그렇게 하면 눈치 보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점에서 그 저희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그때 90년대 중반까지였나요? 그 수많은 교수가 있었는데 90년대 중후반까지 명예퇴직 아니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다 그러면 다 중간에 이제 학자 정치권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해가지고 제대로 그 자리 지킨 분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또 당시 또 기자들이야말로 권력이 항상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고 감시견 와치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갔죠. 홍보수석 가고 정무수석 가고. 그러면 그거 자체는 언론에 부여된 어떤 국민들이 이걸 하라고 부여된 그거를 공적으로 거의 부여된 것을 사적으로 악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본인들은 다들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도저히 뭐 이 망가지는 정치권을 혹은 뭐 나라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또 가는 이유들이 또 있더라고요. 본인이 가서 더 망가지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긴 하죠.
예, 하여튼 뭐 우리 마광수 이제 고 마광수 교수님이 됐습니다만 이 교수님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좀 남긴 목소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 마무리 좀 하면서 이 시간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교수님,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님이 우리 사회에 미쳤던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뭐 마광수 교수님을 이제 자유주의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인습에 한거했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다, 아니면 또 성해방론자다. 지금까지 음지에 있던 성을 네네. 양지로 끌어와서 이제 논의를 했다. 네. 뭐 여러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좀 반권위주의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분도 네. 이예수 작가와 학벌 문제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반권위주의자라는 게 다 모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성적인 측면에서 그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저항하고 한간 사람 아닌가.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네. 결국 주류 어떤 가치와 충돌하면 결국 참 인생이 파란만장해진다. 이런 좀 선례를 보여주고 슬슬이 떠나시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 네. 그 마광수 그 교수의 선배시거든요. 그 연세대학 국문과 선후배였는데 그렇게 재주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광수 교수요. 네, 뭐 뭔가 연극을 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걸 우리 실정에 맞게 뭘 이제 번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 그게 뭐가 어림잡고 하면서 한 두세 시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작품 하나를. 네네네. 거기에다가 뭐 워낙 이제 탁월했다 이거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가 자기가 그러니까 홀을 하나 지어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 이제 책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귀골이라고. 귀골, 귀할귀자 뼈골자. 천골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는 귀한 지체가 높은. 그래서 마광수 교수가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홀을 받고. 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이야기가 네. 그 귀골을 잘 발음해 봐라 이거야. 개골이다 이거죠. 개구리 같이 생겼다고 자기가. 뭐 그런 지금 참 돌아가신 분한테 그러는데, 그런데 마광수 교수가 되게 네.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홀을. 그래서 자기 이제 시집 제목으로도 쓰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 나중에 뭐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나중에 네. 에로 영화도 나왔잖아요. 마강새, 병강새 말고 마강새 이런 에로 영화 나오고 참. 그래요? 예, 그때 그런 영화 나왔죠. 뭐 압구정 사라 이런 거. 즐거운 사라를 그런 시리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아직 참 한국 사회가 그걸 담기에는 그 마광수 교수를 포용하기에는 참 너무 좁다. 시대와의 불화를 겪고 참 가셨구나.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 포용력이 네. 상당히 약하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참 보여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정마님도 하나 줘. 야한 거 하나. 네. 책 하나 쓰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논란 한번 크게 만들고. 네. 일당백 한번 띄우고. 가시죠. 우리가 다음에 그러면 북해 기선이나 뭐 남해 기선 아니면 사드 뭐 이런 명작을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성이라는 게 뭐 DH 로렌스, 채틀리분의 사랑 뭐 이런 게 결국은 결국은 새로운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은 제가 보니까 결국은 이게 욕망을 결국 본능과 욕망을 어떻게 이제 또 뭐 그게 한번 분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가 많이 바뀌거든요. 네네네. 뭐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제대로 분출이 안 됐을 때 이제 제주도에서 베이비로션 바르시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분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의 평소 지론이 어떻게 우리가 상수도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사람은 상수도가 있으면 반드시 하수도가 있어야 인간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너무 그 본능이란 것들을 억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섹스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반경 1km 이내에 돈을 주고 성을 살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사실 그 말은 아주 뼈아프게 비수처럼 다들 다가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청교도 같이 이렇게 가신 분들이 네. 왜 그런 거는 그렇게 허가를 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역삼동에 사는 제 친구가 옥상에 쫙 한번 둘러보더니 내가 집창촌에 살고 있구나. 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그 친구가 했어요, 저한테. 저 좀 이따가 역삼동 쪽 갈 거거든요. 말씀 심하게 하시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열려있는, 열린 성에 대해서도 좀 열린 이야기 누구나 편하게 좀 얘기하고 이렇게 쑥닥쑥닥거려야 되는 게 아니고 꼭 숨어서 이렇게 막 무슨 작전 피듯이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이제 직접 만나 뵈니까 이렇게 네, 그분이 네. 떠나신 게 조금 저는 이제 다르게 네,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출연료를 더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하여튼 마광수 교수님 좋은 곳에서 또 그런 제약 혹은 억압, 탄압 이런 거 없는 곳에서 마음껏 작품 활동하시기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별한 시간으로 좀 급하게 준비해온 일당백인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박님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오늘? 아, 네. 정민이 좀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정민여가 있었으면 훨씬 더 야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다들 이렇게 자기 검열들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적지 않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된 또 일당백 원래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야한 책 한번 갑니까? 그러시죠.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귀가 말랑말랑해질 야한 책 하나 들고 세계 명작이죠 물론 그래도 아유, 그렇죠. 일생 네. 동안 읽어야 할. 읽어야 될 100권의 시간에 드는 명주 하나 또 저희가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